이제 네 번째 강의죠. 네 번째 강의인데 아마 5강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조금 말이 빠르다고 하는데 제가 한 1.5배로 감았더만 분량이 많아서 좀 빠르게 느껴졌나 봅니다. 다음번에는 단원별로 해서 짧게 10분 단위로 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도 첫 강의다 보니까 이거 처음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게 편집기 하는 것도.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보십시다. 60건 했고, 지상급 가장임차인, 지분경제, 전대차, 경매예정 물건. 경매예정 물건은 우리 경매 사이트에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경매 나오기 전에 채 금액이 좀 작다. 채 금액이 건지량이 시세보다 훨씬 좀 적은 금액이다. 그리고 물건도 괜찮다 하면 채권을 원금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원금은 1금융금은 그 원금의 120% 정도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12 해서 원금을 확인해 보시고,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직접 찾아갔어요. 매매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금매 가격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경매 사이트 가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경매 예정 물건 보고 찾아가서 만나 뵙고, 경매보다는 금매로 매매로 진행해서 가져오는 사람도 몇 분 봤습니다. 자, 낙찰 후 대응. 우리가 낙찰 받고 잔금을 내면 그 인도명령 신청을 요즘은 다 한다고 했죠. 인도명령 신청을 6개월 이내 안 하면 명도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잔금 내고 인도명령 신청을 기본적으로 다 하는 추세입니다. 자, 명도는 협상으로 해서 협상으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가면 서로 손해보는 게 명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낙찰받고 이제 점유자가 소유자와 임차인이 있다면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낙찰받고 이제 현장을 방문하죠. 그리고 점유자가 누가 있는지 거주 여부 확인해 보고요. 이제 거주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또 인도명의 신청 결정 정보원이 공시송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점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게 좋죠. 그리고 내 외벽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점유자가 있으면 이제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만약에 안 계시면 전화번호 메모 남기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또 전화 옵니다. 자, 점유자가 계시면 임차인으로 재계약을 유도하거나 협의 후 이사 일정을 한번 여쭤봅니다. 경매 낙찰받은 땡땡땡입니다. 이제 이사 계획을 잡으셨는지, 이사 계획을 이제 잡으셔야 된다는 내용으로 1차적으로 전달만 해주시고요. 뒤에 또 전화 오고 몇 번 전화를 몇 번 하고 만나 뵙기도 하고 이사 문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몇 번 주거니 받거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이제 입장 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낙찰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잔금을 내면 소유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퇴거하셔야 된다는 내용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빨리 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비를 조금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점주자하고 이야기를 해보시고, 세 번째 관리사무실에 한번 가서 미납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인근 부동산에 들려 시세 확인 후 매매 임대를 부탁하고요. 물론 그 전에 입찰하기 전에 확인해 보셨지만 낙찰받고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에 들려서 시세 확인 한 번 더 하시고 매매 임대 빠른 매매와 임대 부탁드려 놓습니다. 부동산 소장님한테요. 그리고 점유자에게 내용 증명 발송, 그리고 집에 들어오고 나면 또 이제 아까 낙찰받고 점유자 대화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대화를 못했다면 대화를 했더라도 내용 증명을 발송해 놓는 게 좋습니다. 뒤에 내용은 뒤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상담사에게 연락해서 대출 가능 여부 및 잔금 납부일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잔금 납부하고 인도명령 신청 같이 안 됐죠. 점유 이전 가처분 또는 잉여 배당금 가압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그 대상자가 점유자 특징지였는데 뒤에 그 점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이전시킬 수도 있거든요. 좀 악의를 품고 나쁜 마음에 다른 분한테 점유를 이전시킬 수 있으면 인도명의 신청 자체가 상대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을 또 걸리죠.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인도명의 신청과 더불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으로 전부 다 명도를 지켜봤는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자, 해당 대출 법무사가 대행해주고요. 잉여 배당금의 가압류 여부. 소유자가 잉여분이 있다면 부당이득금과 강제집행 비용 청구 목적으로 가압류도 그 수가 있는데 확정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에 일어날 채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받아들이고 가압류를 걸었다는 사람도 제가 글을 본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강제집행.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에도 불구하고 명도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인도명령 결정 정보는 강제집행을 위한 권한이 됩니다. 인도명령 결정 정보를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도 똑같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배당금을 받아가는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 배당금을 전액 못 받아가는 사람 또는 일부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도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임차인이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 미납이 있을 시에는 저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조금 납부하도록 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관리비 안 내면 관리사무소에 단수 단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해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관리비 부분은 사용 수익에 의한 사용하신 분이 납부하도록 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명도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우리가 배당받아가는 사람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서로 갑을 관계가 아니게 되죠. 배당받아가는 사람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비나 명도와 적절하게 그걸 명도할 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는 이사비용 또는 강제집행을 하고 명도 인도항이 없습니다. 이사비용을 주고 회비를 하든가 아니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여기 보면 배당을 전액 받아가는 사람, 일부 받아가는 사람, 배당금이 없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대항력이 있고 전액 배당 받아가면 대항력이 있고 전액 배당 받아가면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액 배당 받아가기 때문에 이사비 없이 명도가 소홀합니다. 대항력은 있고 일부 배당받아가면 명도 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배당받아가는데 전부 배당받아가는 사람, 임차인들이 배당받아가는 사람들은 명도 확인서가 다 필요합니다. 단 대항력이 있고 일부 배당만 받아가는 사람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일부 배당받고 나머지는 인수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인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낙찰자가 인수하기 때문에 명도 확인서는 필요 없는 거고요. 대항력이 있고 배당이 없다. 이건 인수죠. 대항력 배당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항력이 없고 전액 배당 받아가는 사람, 일부 배당 받아가는 사람도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전액 배당 받아가는 사람은 이사비 없이 진행하고요. 보통 전액 배당 받아간다 해서 이사비를 꼭 주지 않는다. 그런 방법, 그런 룰은 없습니다. 배당 받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지. 빨리 이사나고 하면 또 이사비를 지급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일부 배당 받아가는 사람한테는 일부 받아가기 때문에 이사비를 조금 드리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소액보증금 있죠. 최우선 변제금 또한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어떻든 간에 전부 다 배당금이 있고 내가 받아가는 임차인이 있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 및 인감정지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무자의 잉여배당금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채무자나 소유자는 필요 없습니다. 위에 잉여배당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그릴 수는 있습니다. 자, 요거 판결 한번 볼게요. 대항력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이 있을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기에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매는 잔금을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있을 때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이제 퇴거는 동시 이해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증금을 받아야지 퇴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시 이해관계니까 그 보증금을 내가 받을 때는 배당 기일에 받거든요. 그래서 배당 기일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오해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잔금 납부 후 배당 기일까지 원칙적으로 오해세를 내야 하지만
실제로 배당 이후 인도 명령이 떨어지기에 명도 소송까지 갈 경우 손실이 더 크니 임차인에게 월세 받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합의하에 배당 계획까지는 무상으로 진행하고 그 후에 월세 지급 방식으로 갑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당연히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월세를 내야 됩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인도 명령 그 결정 정본이 임차인이 있으면 배당기 이후에 떨어집니다. 강제 집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죠.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인도 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신문을 하거든요. 신문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배당기 이전에는 인도 명령 결정 정본이 안 나옵니다. 소비자는 바로 나와요. 소비자는, 채무자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조금 늦게 나옵니다. 배당기 지나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배당기 이후에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배당 이후에 인도 명령이 떨어지기에 명도 소송까지 갈 경우 손실이 더 큽니다. 소송비가 더 들죠. 그래서 보통은 배당 기일까지는 무상으로 있고 배당 받고 바로 대거하시라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명도 확인서까지 서로 주고받죠. 합의서하고 명도 확인서를 주면 명도에 대한 합의서 명도 확인서 주고 뭐 내용 합의서를 또 이렇게 적어가지고 서로 주고받거니 합니다. 자, 민사재판 가능 및 특징.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게 우리 이 민사 그 집행법이랬죠. 우리 경우에는. 근데 이 민사재판에 보면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이 돼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무조건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재판을 한다는 내용이 송달이 돼야 되고, 주소 보정 명령까지 내릴 수 있고,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고요. 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서로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 하고요. 그 종교 판결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경매도 이 중요한 부분이 보면 상대방의 방어권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송달주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지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 결정 정본이 날라오는데, 그 상대방, 그 임차인이겠죠? 아니, 점유자겠죠? 소유자나. 그 사람한테,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받지를 않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송달, 특별 송달, 공시 송달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송달주의, 그 사람이 꼭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지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일반 송달, 특별 송달, 공시 송달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노농기 하여튼가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방어권을 중시하더라. 그리고 송달주의다. 요거 경매는 방어권을 중시한다는 말은 실무적으로 보정명령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보면 주소가 명도주택이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공가세대고 그쪽에 이제 비어있죠. 경매 물건이 비어있는데 그 인근에 대부분 있어요. 점유자는, 소유자는 인근에 있으면서 지켜보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쪽에 전입신고는 안 하고 계속적으로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그 이전을 안 시키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나 지연시키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대로 그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낸 이유는 상대방의 최후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방어권을 제공했다는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방어권, 송달주의, 경매는 이 두 개를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 강제집행 순서. 경매는 솔직히 낙찰받고 낙찰받는 건 쉽죠. 이제 명도부터 이제 시작이죠. 명도부터. 명도가 쉽게 협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인도 명령 신청 결정 정본에 권한이 돼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 명령 신청을 하게 되고요. 장관과 더불어 인도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있을 때는 법원에서 심리 신문을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인도 명령 결정 정본이 날라옵니다. 낙찰자에게도 날라오고요. 일반 임차인에게도 보내집니다. 자, 여기 이제 임차인에게 보내지는데 인도 명령 결정문이 송달주의랬죠. 우리는 자, 일반 송달 집배원본이 임차인에게 보냅니다. 근데 특별 송달, 일반 송달에서 받지 않으면 그쪽에 점유자가 없거나 수치를 거부하게 되면 또 특별 송달은 집행관님이 직접 나갑니다. 낮에 가니까 없으니까 안 받으니까 밤에 가시거나 주말에 가시거나 그렇게 하는 걸 특별 송달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 수치 거부나 뭐 사람이 없으면 부재 중이면 공시 송달로 갑니다. 이렇게
일반 송달에서 공시 송달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데 있죠. 그래서 점유자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점유자가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송달까지, 공시 송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심적으로도 많이 피곤해집니다. 자, 근데 특별 송달 없이 공시 송달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경매계에 전화하셔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수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면서 일반 송달에서 바로 공시 송달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통 보면 공갈한 것을 증명하는 현장 사진 우편물, 우리가 뭐 우체통에 가보면 우편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문에 가보면 뭐 이렇게 붙여놓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공갈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는 거주하지 않은 공시송달을 부탁한다고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인도명령 결정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공시송달까지 되었다, 아니면 일반 송달에서 수신이 되었다면 우리가 경매계에 가서 집행문 부여 및 송달증명원을 신청 가능합니다. 송달증명원이라는 게 뭐냐면 송달되었다는 증명이고요. 집행문 부여는 인도명령 시청 그 결정 정보를 갖고 강제 집행문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걸 신청하는 거예요.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강제 집행 신청서 작성하고요. 경매계에 가서 집행관 사무실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송달, 요거는 집행문 부여는 1층 민원과에 가시면 되고요. 강제 집행 신청은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하시면, 이게 다릅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마다 좀 다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있고, 집행관 사무실은 민원실이 1층에 있고, 집행관 사무실은 2층에 있죠.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비용 예납하시고요. 집행관에 연락이 옵니다. 예납하고 난 뒤에 며칠 뒤에는. 그리고 일정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집행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강제 집행, 계고 1차, 2차. 이게 뭐냐면 접수를 하게 되면 집행관님이 계고를 하게 되는데 하나의 경고입니다. 경고. 집행관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보통은 계문은 안 해요. 강제 계문은 안 하고 점유자가 있으면 내부에 언제까지 퇴거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경고물을 붙이고 나옵니다. 만약에 그 점유자가 안 계시면 문에 딱 붙입니다. 문에. 그 대문에 붙입니다. 그걸 1차 계고로 할 수 있고 갔는데 안 계시가지고 문에 붙이고 온 경우, 아니면 또 2차적으로 가서 내부를 강제 계문을 하고 내부에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법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강제 집행을 실시합니다. 자, 여기 나와있죠. 대항력 없는 불법 점유자가 송달을 기피하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는 바로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나 소유자는 배당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고, 배당을 받는다고 해도 목적물을 명도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배당기 이전이라도 인도명의 집행 대상이 됩니다. 단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배당기 이전에 인도명의 집행은 안 되고 배당기 이후에 가능합니다. 저희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모든 물건이 낙찰이 되고, 우리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거 있죠. 한동 건물 전체로 나왔을 때 땡땡땡 타격, 뭐 사건 번호 옆에 가일로 1번, 2번, 3번, 4번 쭉 있는 거 있죠. 물건 번호. 여러 개일 때는 모든 물건 낙찰이 되고 잔금 납부 후, 모든 물건이 잔금 납부 후 배당기일이 잡혀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는 장기간 기다려야 인도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건 번호 여러 개 있는 거는 인도명령도 늦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낙찰자는 우리가 잔금을 냈는데, 잔금을 냈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기일까지는 아까 임차권이 유지된다고 했죠. 그러면 저는 낙찰자는 뭡니까? 잔금 내고 이자는 계속 지불하고 그에 대한 월세도 못 받고 억울하죠, 낙찰자도. 그래서 법원에 잔금 연기 신청 또는 관리명령 신청으로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 신청은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잔금 연기 신청을 해보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법원이 많습니다. 이것도 재량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받아들이고 어떤 데는 또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무튼 물건 번호 많을 때는 인도명령 강제 집행이나 인도명령이 좀 늦게 된다. 그래서 잔금 연기 신청을 하더라.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잔금 납부하고 인도명령 신청하고 점유 이전 가처분, 대출 법무사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서, 수입인지, 송달 납부 증명서, 매매대금, 완납정지, 사본, 부동산 표시 목록, 유임자 이런 서류 갖고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결정정보원이 도착합니다. 결정정보원과 부동산 표시 이렇게 도착하고요. 낙찰자에게 도착하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랬죠? 임차인한테도 도착해야 되겠죠? 임차인이 있다면 조금 늦게 갑니다. 그 신문을 먼저 하기 때문에 신문. 대항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임차인이 맞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면서 그런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도명령 결정정보원이 조금 늦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요. 자, 나의 사건 검색으로 제가, 인도명령 결정정보원이, 즉, 임차인, 그 점유자한테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유자나, 임차인한테 도착을 해야지 그 다음 이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달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보려면 나의 사건 검색을 하시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타경은 경매 사건이고요. 타인은 인도명령 사건입니다. 인도명령 사건은 검색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건 검색을 해서 사건 번호와 관계자를 이제 이름을 넣으면 어디까지 진행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사건, 뭐, 본은 강제집행 사건입니다. 이거는 사건 검색이 가능하진 않고요.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만. 자, 송달 여부를 확인해서 접수일 및 종국 일자 확인. 임차인은 먼저 신문서를 보내고 나서 인도명령 결정서 보내. 소유자는 인용하면 바로 인도명령서 보내. 자, 인도명령 결정 정보를 받았고 임차인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종국되는 거죠.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 부여, 집행문을 받아야 되겠죠. 강제 집행문을 받아야 되고요. 부여 신청을 해야 되고 송달증명원을 또 신청해야 됩니다. 송달증명이라는 거는 아까 그 피고 쉽게 말해가지고 점유자가 그 인도명령 결정정보를 받았다. 그래서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 증명도 받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원 경매가 또는 민사 신청가에 가서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어떤 신청서? 집행문 부여 신청과 송달증명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대해서 인지세가 이게 두 개니까 두 장이 들어갑니다. 한 개당 500원 하고요. 그러면 인도명령 결정 정보과 같이 신청합니다.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신청서 이 두 개를 신청하고 집행문, 송달증명서, 인도명령 가지고 인근 동사무소에 가서 초본도 발급받습니다. 대리인 경우 유인장 첨부를 하고요. 초본도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 갑니다. 보통 2층에 있댔죠. 1층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문도 바로 그날 당일날 바로 왔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문, 송달증명도 신청한댔죠. 신청하면 그 민사집행까지 신청하면 바로 받습니다. 바로 받습니다. 그날. 한 10분? 10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집행문도 받고, 송달증명서 받고, 강제경매 신청서도 작성을 하고요. 아까 초본 있죠, 초본. 초본도 같이 해서, 만약에 이미 그 대리인의 유인장과 인감을 필요하고, 요렇게 가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접수증과 납부서가 이제 우리가 계고비 1차 예납비죠, 예납비를, 납부수를 주는데, 은행에 제출하시고요. 은행에 제출하시고, 은행 가서 강제집행 비용을 예납비를 예납하시고, 예납하시면 그러면 신청이 끝납니다. 그 예납금은 현금만 가능하고 집행사무실에 영수증, 아까 은행 제출용 있죠. 납부서, 그 영수증을 집행사무실에 제출하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자, 신청이 끝나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계고를 언제 할 것인지 연락이 옵니다.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계고는 1차 또는 2차, 뭐 1차만 할 수도 있고 2차도 할 수도 있고 법원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계고가 끝난 뒤에는 집행을 시작하죠. 계고 2주입니다. 예고가 아니고 계고 2주 후에는 예고라고 하죠. 예고 똑같은 말입니다. 2주 후에는 집행관님이 2주 기간을 줍니다. 계고장 붙일 때. 2주 후에는 집행을 하니까 그 전까지 퇴거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가 되지 않으면 집행을 실시하죠. 그러면 2주 후, 2주 전에 집행관 사무실에서 본 집행하는 비용이죠. 견적서와 본 집행비를 또 예납하라고 연락이 오면 은행 납부해서 은행 방문해서 납부하시면 집행 당일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해서 확인 체크. 그 전에 이제 본 집행에 대한 비용을 납부해라고 연락이 옵니다. 당일 다 해도 되고요. 자, 이게 그거네요. 이게 그 인도명령 결정 정보입니다. 요렇게 두 개가 날라옵니다. 이렇게 결정 정보. 그리고 이거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종국에 인용이 됐죠. 도달됐다는 내용이고요. 무조건 임차인이나 소유자에게, 점유자에게 도달이 완료돼야지 그 다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 신청서 하죠. 어떤 거? 집행문 부여 신청, 송달 증명. 요 두 개를 한 장씩, 한 부씩 신청을 합니다. 민원과에 가서, 법원 민원과에 가서 신청을 하고요. 이런 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를 하게 되면 집행문 부여와 송달 증명서를 받고 나서 또 보내야 됩니다. 그거 우편을 받고, 반송 우편을 같이 동봉해가지고 우편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고, 또 이제 강제집행 신청서, 신청서를 또 작성해 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 3일 걸리죠. 우편을 받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죠. 근데 직접 가면 하루 만에 다 됩니다. 직접 법원에 방문하게 되면 하루 만에, 이 과정을 전부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신청문을 이제 부여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받습니다. 집행문 나오죠. 집행문. 그리고 송달증명요. 이 두 개를 갖고 어떻게? 초본도 떼야죠. 초본. 동사무소에 가서 초본을 뗍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거 이 세 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점유자의 초본 발급을 하시고 나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납부서, 예납비 은행에 내라고, 은행 제출용 있죠? 내라고 나옵니다. 접수증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접수증도 줍니다. 요 접수증에 납부서, 접수증 요 밑에 보면 거기 나오죠. 이제 사건이 여기 보시면 이제 타경은 경매, 타인이 명도, 인도명령 사건이 됐죠. 본은 강제집행 사건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나의 사건 건설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직접 로그인해가지고 여기 비밀번호가 있을 겁니다. 집행서, 신청서에 접수증에 보시면, 여기에 뭐 비밀번호하고, 아이디하고, 뭐 이래가지고, 본인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자, 강제집행 비용, 이제 계고비, 우리 예납비라죠. 예납비 내고, 본집행은, 계고하고 나서 2주 후에 본집행을 한다고 집행관 사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집행비를 납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집행이 됩니다. 매각비는 보통은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다 협의가 돼요, 보통은. 심 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협의하자고 이제, 배째라 하는 점유자도, 본집행에 이제 실시되면서 자기의 어떤 물건을 밖으로 다 반출하게 되면 그때서야 막 미안하다는 말과 더불어 가지고 대비하자고 합니다. 본집행까지 하고 나서 짐을 밖으로 다 이렇게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 동산을 보관하게 돼야 되고요. 그 보관을 이제 낙찰자가 보관 창고에 또 보관을 하게 되고, 그 보관된 어떤 동산을 또 우리가 경매 받듯이 본인이 경매를 받아가지고 매각 처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 매각비도 좀 듭니다. 그래서 명도는 협의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협의 보는 게. 이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집행까지 가고, 유체동산까지 매각하려면 참 그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의로 끝내는 게 제일 좋다. 자, 강제집행 시 대략적인 비용은 평당 15만원 정도 합니다. 이사협의는 평당 5만원에서 진행을 하시고요. 협의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 가야 되겠죠. 자, 강제집행 신청 시 예납금 납부 1, 2주 정도 뒤에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협의가 되면 강제집행 취하시는 예납금은 일부 돌려줍니다. 자, 계고 집행비용 예납금입니다. 계고. 집행관 집행관님이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강제 개문을 하게 되면 열세 기술자나 입회인, 강제 개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인, 그러니까 입회인, 정인 2명을 같이 대동해야 되거든요. 이런 돈이 드는데, 제가 이때까지 해보니까 1차 개고는 대부분 1차 개고만 하고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관님이 혼자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2주 뒤에 이제 계고를 딱 붙이고 나서 보통 2주 기간 줍니다. 자, 본집행을 하게 됩니다. 본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관 수수료 및 노무비, 우리 많이 보셨죠? TV에서. 사람들 여러 명 쫓기고 와가지고 다 들리죠? 지금 다 빼죠? 그래서 노무비가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13만원. 예전에 10만원 정도 했는데,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비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관 창고비, 열세 기술자, 입회비 2명, 비용. 이래가지고 이제 견적서가 날라옵니다. 그 전에 견적서가 날라오는데, 요즘은 이게 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에 한 300만원 내외 했다면 강제집행 본집행 비용이 500, 600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인건비 사업인데, 우리가 3, 40평은 노무자가 12명, 14명 오십니다. 이것도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게 40평, 50평은 15명, 16명 정도 오는데, 저번에는 30평 집행하는데 20명이 왔습니다. 이거 결정은 누가 하냐? 집행관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정해놓은 룰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과하다고 이제 신청을 하긴 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노무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관님의 권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각 비용, 집행관님이 지정하는 보관 창고에 보관하며 임차인이 비용 내고 가져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 여러 차례 유찰이 되면 낙찰을 받아서 처분 소각 처리합니다. 근데 대부분 본 집행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점유자 손 듭니다. 대부분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그때 가보면 매각 우리가 동산까지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는데 그래도 있을 수는 있죠. 자, 노무비나 차량비는 짐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비용 확정 신청 후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에게 청구하지만 과연 채무자가 돈이 있을지 없죠. 파산직증이고 경매신청까지 들어갔는데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채무자, 쉽게 거전 소유자한테 뭐 청구해본들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할 수는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강제집행 이후 유체동산 매각. 저는 여기까지 안 가봤는데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요거는 내용증명 보냅니다. 보관료를 이제 낙찰자가 보관료를 내면서 보관하고 있겠죠, 짐을. 낙찰자는 보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짐을 찾아가라고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담당 집행부에 주소 보정 명령을 신청 후 최후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물건을 찾아갈 기간을 꼭 넣어주기도 하면 넣어줘야 됩니다. 법원에 주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내용증명 보내는데 반송되는 경우 많죠. 의도적으로 반송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가 보면 법원은 뭐랬죠? 그 사람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입신고를 안 한 건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는 그 방어권을 다 존중하면서 다 했다 해야지 다 재판 결과가 유리해집니다. 자, 유체동산 매각 신청을 합니다. 최고서 발송 후 일주일 지나면 매각 신청. 전부서로 집행비용 예납이 공탁. 신청하고 집행비용 예납이 공탁 똑같습니다. 우리 부동산 안에 강제집행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집행비용 확정 결정 신청, 집행에 소요된 모든 재반 비용을 청구함. 유체동산 경매 실시 집행비용 확정 결정을 받은 경우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행가실 이렇게 일단 매각 처리를 합니다. 집행가실에서 집행관님하고 1대1 매각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봤습니다. 매각 대금은 보관 비용과 상계 처리를 합니다. 매각해서 매각에 대한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산을. 근데 그거 이제 보관 비용하고 상계 처리로 한다고 합니다. 낙찰 영수증 받고 보관업체에 폐기 신청하고 폐기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유체동산 폐기하는 것도 명도 강제 집행하는 비용과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내용증명 보내고 매각 신청하고 매각 결정을 받고 유체동산입니다. 또 감정 신청을 합니다. 감정 신청을 하고 감정 신청을 해서 매각 신청을 하고 매각 결정이 또는 이렇게 감정 신청을 그러니까 내용증명 보내고 감정 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고 절차상은 중요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매각을 신청하고 매각 결정 떨어지면 감정 신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감정 신청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 모양이네요. 감정 신청을 먼저 해도 법원마다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자, 강제집행 진행에 따라 가는 신청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유체동산 짐 같은 거 신청서고요. 이렇게 접수 똑같습니다. 접수증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낙찰을 받고 집행관님하고 1대1로 집행관 사무실에서 낙찰 받고 이제 우리 보관 창고 업체에 폐기를 부탁드리면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폐기 확인서를 이렇게 줍니다. 이거는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뒤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절차대로 해왔다는 거 그리고 그 확인증,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강제집행의 사례에 빈집이라 개문에는 주거침입으로 신고되는 경우 흔하죠. 이게 강제집행 절차대로 하지 않고 점유자가 없을 거다. 점유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강제 개문을 하게 되면 했는데 안에 짐이 있다. 이러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죄뿐만 아니고 재물손괴죄 이런 것까지 다 형사상 문제가 책임 소재가 따를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강제갱물을 하지 마세요. 그냥 절차상 우리가 보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개고를 한다지 않습니까? 개고를 하기 때문에 개고에서 끝이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점유자가 있거나 개고에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집행까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개무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하셔야 됩니다. 강제집행하면 죽는다면 훈기를 들고 자해소동으로 난리 피우는 경우도 있죠. 강제집행이 끝났는데 채무자가 개문하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구를 바꿔야 됩니다. 주거 침입죄로 경고모 딱 붙이시고, 이렇게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채무자가 또 이게 술 먹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채무자 또는 임차인과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이유로 강제집행 당일날 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내준다고 하고 계약서만 적은 상태. 근데 개고하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죠. 또 임대차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월 100만 원 계약하고 향후 계속 연체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그죠? 연체되고 있어가지고 계속 연체되고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줬고 임차인과 재계약을 한 거죠. 근데 임차인은 계속적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강제 집행 그때서도 강제 집행한다 해가지고 집행관 사무실 딱 가면 임대차 계약을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별개라고 봅니다. 월 100만 원을 안 내고 있는 거는 민사적으로 다가야 되는 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집행관님은 그래서 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강제집행 고지서를 건네는 집행관에게 낙찰자와 정당한 계약관계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하면 집행관은 민사소송을 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강제집행을 멘탈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지 한번 의심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해당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는 남편 홍길동인데 사업자 등록은 부인 김영희 씨 점유자로 되어 있으실 경우 인도명의 신청 대상자는 피고는 2명이 되어야 함. 즉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을 인도해라. 신청 대상자가 우리가 특정지에 특정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점유자는 김영희씨고 임대차 계약서는 홍길동이라 하면 이거는 점유자가 2명으로 돼. 대상자는 2명이 돼야 되죠. 그래서 피고들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점유자가 돼야 됩니다. 자, 계약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대상으로 하되 낙찰 후 점유자가 누군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바뀌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점유 이전 가처분 등기도 하죠. 그것도 합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강제 집행을 했는데 1차 계고가 들어갔습니다. 1차 집행관님이 점유자한테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계고장을 집 내부에 붙인다고 했죠. 방문에 붙일 수도 있고 대문에 붙일 수도 있고 집안 안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오죠. 대부분 연락 옵니다. 대비하자고. 그러면 이제 본집행,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해야 되거든요. 취하서 작성하는 방법. 우리가 보통 강제집행 신청할 때 접수증이 있습니다. 접수증이 있고 신청 취하서는 대한민국 법률 경매 정보 사이트에 방문하시가 경매 CC 클릭, 동상 클릭 이렇게 들어가시면 신청서와 이 서식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검색하면 신청서와 취하서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운받아 가지고요. 요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신청한 접수증 보고 취하서를 작성해 하셔가지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 하시면 됩니다. 경매계에 직접 연락하셔가지고요. 취하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이런 식으로 취하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점유이전 가처분, 인도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점유자의 변경, 물건의 변경, 이동 등을 금지하기 위한 임시 처분인 경매 낙찰 후 점유자가 많거나 모르거나 해서 특정할 때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한 건물 인도받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안 하죠. 근데 어떤 데는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다 같이 해라고 합니다. 점유자가 또 변경되면 인도명령 신청 결정이 또 늦어지기 때문에. 근데 나오는 시기가 비슷해요. 나오는 시기가. 인도명령 결정과 시간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계속 권합니다. 물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명도로 다 진행했는데 이걸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도 이 경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죠. 그러면 점유이전 가처분은 하는 게 좋죠. 어떤 경우냐면 경매 정보에는 땡땡땡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부재 중이다. 전입신고도 땡땡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을 다 보냈는데 공시송달까지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노숙자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숙자. 의도적으로 좀 낙찰자한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죠. 노숙자가 점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 되면 또 그 사람을 대상으로 또 인도명령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점유이전 가처분은
인도명의 신청과 같이 한다고들 합니다.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점의가랍니다. 점의가 신청은 점유자가 다른 곳에 가서 인도명령, 영도 소송이 어려워지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고, 이거 점유이적 가처분은 열세 술군 2명을 대동해서 개문 후 집안의 점유자가 누군지 서로나 신분을 찾는 절차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강제집행처럼 그 안에 있는 동산을 다 이렇게 밖으로 반출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개문해가지고 이 점유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겁니다. 하는 절차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게 되면 내부 확인 가능하죠, 그때. 점유자, 심리자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이 공탁을 해야 된다. 현금공탁을 합니다. 가처분은 현금공탁, 대부분 이건 현금공탁으로 갈 겁니다. 현금공탁으로 가야 될 겁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해서도 가능한데, 가처분은, 점유 이전 가처분은 현금공탁을 해야 됩니다. 자, 명의 한번 볼게요. 개인 명의로 할 수 있고, 매매사업자로 할 수 있고,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매매사업자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경매회사 다니면서 투자자들 보시니까 대부분 매매사업자였던 것 같아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취득세, 매매사업자는 개인과 동일한, 법인은 또 다른 인격체죠. 개인하고 법인밖에 없습니다. 명의를 바꾸는 거는.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 명의로 입찰이 들어갑니다. 개인은 개인 명의로 입찰 들어가죠. 매매사업자는 사업자 명의로 입찰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개인 명의로 개인과 똑같습니다. 다만 매매사업자로 대출을 내고 매매사업자로 세금 신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인과 동일합니다. 얘들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뚱땡이 삼겹살을 차린다고 생각합시다. 식당은. 그러면 무슨 매매계약서 적을 때 뚱땡이 삼겹살을 적지 않지, 그렇게 명의를 그렇게 적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 명의로 들어가지.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개인하고 동일합니다. 취득세는. 법인은 12%죠.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수에 따라서 1에서 12%입니다. 취득세 앞에 설명했습니다. 자, 재산세도 개인과 동일합니다. 법인은 이제 우리가 보유세, 종부세죠,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개인하고 동일하고요. 법인은 종부세가 엄청 높죠. 2주택까지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주 6%. 법인은 종부세가 높습니다. 2주택, 3주택 이상은 6%입니다. 공시시가 6%입니다.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바뀐 거죠.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12%낸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나게 냈습니다. 12%. 뭐 종부세 한 몇 분 내면 집한테 매입합니다. 양도세는 똑같이 개인하고 매매사업자는 똑같습니다. 다만 법인은 양도세가 법인세를 내죠.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는 9에서 24% 조금 내렸네요. 예전에 10에서 10%부터 시작했는데,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추가과세 20%가 있습니다. 보통은 양도 차익이 2억 이하일 때 9%죠. 9%. 그러면 10% 정도 잡고 추가과세 20%가 한 30%. 근데 30%에서 또 비용 처리한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5% 정도 법인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죠.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취득세, 종부세 때문에 법인으로 요즘 투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자, 개인은 매매사업자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개인은 1년 미만에 팔면 70%, 지방소득세까지 77% 중과세가 있습니다. 2년 미만에 팔면 60%, 66% 양도세가 있는데,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기 중과세가 없습니다. 단기 중과된 거 그냥 차익의 6에서 45% 이렇게 냅니다. 자, 개인은 양도세율로 내고 매매사업자는 소득세율로 냅니다. 다음에 5월 종소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사업자는 양도하게 되잖아요. 일반 개인처럼 일단은 그날 말일 기준으로 해서 2달 이내 양도세 신고를 하죠. 매매사업자는 정확하게 토지 등 차익에 대한 신고입니다. 신고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대신 다음에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그때 양도세 낸 거하고 또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5월달에 낸다는 거죠. 그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한 번씩 세금 낸 거에 대해서 또 내는 건 아니고요. 그 세금 낸 거 차익 되는 부분과 또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가지고 5월달에 종소세,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소득세에 따라서 가세 구간이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대출은 DSR 규정을 적용하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적용 안 합니다. 법인도 사업자죠. 안 합니다. 공제 부분은 기본 공제만 하지만 사업자는 개인보다 더 유리합니다. 모든 비용은 공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도 법인 사업자잖아요. 일반 사업자잖아요. 매매 사업자도 일반 사업자고.
우리가 도배장판 하는 거 있잖아요. 도배장판, 뭐, 인테리어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세금 처리 가능합니다. 세금 처리. 언제? 5월 달에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종소세 낼 때 모든 그 비용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다. 비용 처리가 된다. 개인보다는 유리합니다. 개인은 양도세 낼 때만 비용 처리하는 게 뭡니까? 자본적 지출 비용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본적 지출 비용이라는 건 뭐다? 보일러 수리, 그리고 사시, 그리고 확장비.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뭐 도배장판 했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근데 사업자, 매매 사업자와 법인은 다 된다. 자, 건물분 부가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 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8호 제곱미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분에 대한 10% 부가세를 더 내야 됩니다. 해수 제한은 없는데 매매 사업자는 연 2회 이상 해야 됩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도 기준은 없는데 이게 매매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의 업이지 않습니까? 업을 하는데 양도세, 단기 양도세를 탈피, 면피하기 위해서 이불로 매매 사업자를 내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가세당국도 또 지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업으로 유지해야 된다. 즉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 번 이걸 사타파타 매매업을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래서 연 2회 이상 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준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주체는 개인, 이건 법인이죠. 양도세, 비과세는 있습니다. 자, 매매 사업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매매 사업자를 내고 나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내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그거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년을 보유했다가 또 내가 그 2년 안에 또 팔고 나서 들어가면 또 2년을 보유하게 돼도 거주택 비과세 혜택이 됩니다. 혜택됩니다. 근데 우리 뭐죠?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한 번만 되잖아요. 거주주택 비과세가. 근데 매매 사업자는 여러 번 됩니다. 아주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매매 사업자를 많이 합니다. 법인세 개념으로 비과세는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세 냅니다. 자, 단기 매도할 때는 매매 사업자가 유리하나 규제 지역에서도 이 비교과세, 규제 지역에서는 비교과세로 갑니다. 양도세, 소득세 중 큰 금액이 부과 대상이며 종소세 신고 시 이렇게 다음에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 월급 플러스 매매사업소득 모든 게 합산돼요. 소득세 증가로 해서 소득세가 증가할 수가 있죠.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건보료 또는 지역 의료금이 상승할 수도 있다. 매매사업자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행 법에서는 단기적으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매사업자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주택이면 뭐 무주택이고 대출도 없고 뭐 한 2주택인데 대출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대너시는 분들은 개인으로 가셔도 되죠. 근데 2주택 이상이다. 그리고 대출자가 대출이 많다 이러면 매매 사업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취득세는 너무 높아요. 종부세는 너무 세요. 자, 매매 사업자 양도세 신고 홈택스 어떻게 하는 거? 양도세 일반적으로 개인은 양도세를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매매 사업자는 토지 등 매매 차익 신고입니다. 매매일에 속한다로 말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내년 5월에 꼭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인은 예정신고만 하면 되지만 사업자는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쭉 나와 있습니다. 세금신고, 홈택스 접속해서 세금신고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클릭,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신고를 합니다. 손실나도 신고합니다. 자, 기속연도 적고 사업자 정보 적고 이렇게 쭉 다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입찰봉투.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먼저 이제 우리 입찰표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 봉투는 대부분 이제 법원에 비치되어 있죠. 법원에 가면 이렇게 대봉투로 하고요. 이거는 소봉투. 소봉투는 보증금. 우리가 최저 입찰 가격의 10%. 내가 입찰 가격의 10% 아닙니다. 최저 입찰 가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낙찰가는 그 이상 적어야 되죠. 내가 낙찰받는 입찰가의 10%가 아닌 최저 입찰 가격의 보증금 10% 수표 한 장 끊어가죠. 그거는 한 장 요 작은 소봉투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봉투에도 여기 사건 번호 적고 물건 번호 있으면 물건 번호 적어야 된다 했죠. 안 적으면 무효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자. 제출자가 본인이면 본인 이름 적고 도장 찍으면 되고요. 대리인은 대리인 누구 적고 이름 도장 찍으면 됩니다. 요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도장 찍어야 되는 거죠. 3개 찍는 데도 있고 이렇게 1개만 찍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법원마다 좀 다릅니다. 소봉투에는 이제 수표, 자기합 수표, 보증금 넣는 봉투고요. 대봉투에는 요거 같이 엮고 입찰 기표도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만약에 대리인이면 뭐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같이 또 들어가겠죠. 대봉투에도 이렇게 입찰자, 대리인 이렇게 적습니다. 도장 찍고요. 요도 뒤에도 도장 찍습니다. 위에 보면 절시설 밑에 보면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보증금 돈 넣고, 수표 넣고, 요 안에 넣고, 입찰 기입표, 요거 있죠? 요거. 입찰 기입표. 요거. 입찰 기입표로 작성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 대봉투 안에. 입찰 기입표에는 여기 보면 다 입찰 기가 다 적어야 됩니다. 무슨 땡땡 지방법원, 사건 번호, 물건 번호, 본인이 입찰하면 요 도장 찍고요. 막도장 상관없습니다. 막도장이라도 상관없어요. 대리인이면 대리인 적고요. 대리인이면 본인 적고, 대리인 찍고. 그리고 요게 보면, 입찰 가격을 적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한글로 다 적어놨습니다. 보증금을 적고. 어떤 사람이 반대로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현금 자기압 수표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현금 자기압 수표가 있으니까 여기 보증금액을 여기 적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바뀌시면 안 됩니다. 입찰 금액이 이쪽에 왼쪽에 적고요. 보증금액을 오른쪽에 적습니다. 이 보증금은 최저 입찰 가격이 10%입니다. 그리고 입찰자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만약에 대리인이면 입찰자의 대리인 해가지고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 여기 있는 대리인이 들어가면 본인의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의 도장을 어떻게 대리인으로 가는데 꼭 받니, 못 받니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대리인이 가게 되면 대리인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본인 도장 안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하고 이 대봉투에 엮고 이제 투차를 하게 됩니다. 하면 넣으면 이렇게 요 윗부분을 절취해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줍니다. 그래서 쪽수번호 적고 저한테 주고,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이렇게 낙찰 영수증을 이렇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전입세대 열람 신청은 우리가 보통 보면 경매 사이트에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는데, 입찰하기 전에도 한번 저는 더 떼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열람 확인서 발급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발급 날짜가 꽤 지났다. 진입되어 있는 세대가 땡땡땡이 있는데 꽤 지났고, 내가 입찰하는 그날 당일날 저는 이제 그 전날이나 그 당일날 한번 동사무소에 가서 한번 더 떼봅니다. 달라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빠지는 경우가 있죠. 빠지는 경우. 세입자가 있는데 빠진 경우가 있고요. 소유자가 있는데 빠지는 게, 소유자는 별로 안 빠지겠죠. 보통 이제 다른 점유자나 이제 임차인들이 있었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어떻게 하냐,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증 플러스 경매정보지, 사건번호 나오는 거, 요거 떼가면 됩니다. 우리 경매정보지 있죠. 앞에 사건번호 있는 경매정보지를 캡처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도로명 주소와 직원 주소 두 개를 떼보는데, 직원도 이게 두 개 떼면 이게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용이 다르면 각각 떼고요. 내용이 동일하면 한 개만 떼달라고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외국인들은 안 나와 있죠. 근데 그게 외국인 거주가 많이 있다면 외국인 체류 확인서도 떼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전입세대 열람 외국인들은 주민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전입세대 확인서에 안 나옵니다. 따로 떼셔야 됩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라고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제가 쭉 이 일을, 이제 경매 일을 하면서 좀, 현장 일을 하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 그리고 또 좀 이런 것들을 좀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